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요, 역시나 저희 단골 손님 콜마 B&H입니다. 이제 콜마 B&H는 장외 전쟁에서 장내 전쟁으로 갔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싸우는 걸 떠나서 법원으로 갔다는 이야기고요. 아빠와 아들과 딸이 각각 경영권 분쟁에 관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소송이 세개고요. 소송에는 대리인이 필요하니까 각각 또 이제 대리인들을 선임을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자, 우선 콜마 홀딩스에서 콜마 B&H를 상대로 제기를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이건 이제 6월 18일 날 이미 신문이 끝난 거고요. 콜마 홀딩스는 태평양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이고 큰 회사고 사안이 일반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크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반면에 콜마 B&H는 법무법인 기현을 선임을 했습니다. 태평양보다는 이름은 떨어지지만 좀 찾아보게 되면 이건 기현은 이제 그 정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법 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제 7월 2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콜마 B&H 윤여원 대표는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을 했고 콜마 홀딩스 오빠는 역시나 태평양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큰 회사 같은 경우에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제 로펌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한 로펌에 모든 걸 다 밀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마 홀딩스에서는 태평양을 메인으로 쓰는 것 같고 태평양에서 변호사는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반환 청구. 이거는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건 건데 아빠는 또 희한하게 또 개인 변호사를 썼고요. 아직 그 아들은 병원 대리인을 선임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윤동환 회장 아빠는 심준보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얼마 전에 명예퇴직했다. 그 되어 있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기존에 여러 기업 사건을 담당한 바가 있다. 이건 이제 판사로 있을 때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아들 윤상현 부회장은 태평양에게 전담을 시키고 있다인 거고 태평양에서야 뭐 변호사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잘하는 사람들 불렀을 거고요. 딸 윤여원 대표는 해광과 기현이 대리하고 있다. 보게 되면 해광은 대표적인 정관 로펌, 기현은 기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 제가 기현 홈페이지 가보니까 어떤 소송을 의뢰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M&A를 주로 했다라는 M&A에 본인들이 참가를 했다라는 걸 트랙 레코드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법률 대리인을 봐도 그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퇴임을 한 정관을 대리인 선임했고 이게 윤동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오래 하셨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싸워 보셨겠어요. 소송도 많이 걸렸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그 측근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측근이 정관인 그 변호사를 써라고 조언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빠 같은 경우 콜마 홀딩스는 대형 로펌 활용하고 아마 태평양에서 콜마 홀딩스 관련된 모든 그런 그 사건들을 다 맡아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분,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로펌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형 로펌을 가면 안 받아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마 홀딩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태평양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태평양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현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콜마 홀딩스가 고객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어떤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도 콜마 B&H, 이제 콜마 B&H, 시작은 콜마 B&H의 경영권의 이사, 야, 오빠가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시작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콜마 홀딩스의 주식 반환부터 이제 아빠가 아들내미한테 주식 줬던 것까지 다시 토해내.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해서 좀 일이 커지고 있죠. 어찌됐건 이제 대화로서 아직도 뭐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해가지고 좋게 풀고 그냥 다 끝내면 상관은 없는데 가까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이제 법까지 간 거죠. 예. 법까지 간 거고 그 핵심 쟁점, 핵심 사건 재판은 세 개. 야, 이게 오빠하고 이제 콜마 홀딩스와 콜마 B&H 이게 이거 요거는 이제 법인 대 법인, 예, 법인 대 법인으로 한 거고 물론 요것도 이제 법인 대 법인으로 는 거지만 이제 좀 요건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임총 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임총 소집 허가는 뭐 회사가 이길 수가 없죠. 예, 홀딩스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총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열리면 주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좀 B&H 우리 따님분 동생 여동생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고 싶은 거고. 근데 요거를 하고 싶지 않으니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위법행위 유지등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제기를 한 거죠.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제 한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요거에 짜증나니까, 요거 이제 임총 소지퍼가, 임총 내용이 이제 너 나가라, 뭐 이거니까. 정확히는 나가라가 아니죠. 내가 들어가겠다. 나하고 내 친구가 들어가겠다. 친구? 하여튼 뭐 들어가겠다.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요겁니다. 주식반환 청구.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근데 그 내용이 순서가 요거 딱 이 순서처럼 돼 있네요. 시간도 이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이건 바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법행위 유지도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다. 이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가처분 뭐 신청이기 때문에 얘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식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액도 크고 이해관계도 심도하고 뭐 쟁점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고 윤상현 부회장님 쪽에서는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겁니다. 1심, 2심, 뭐 고법까지 고법까지 끌고 가는 거죠. 질질질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이게 가진 않을까. 이게 장기 레이스가 될 것 같고요. 요 두 개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는 금방 끝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요 이제 우리 홍채영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법률 대리인 이게 다 성향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이제 윤동원 회장님도 아시죠? 윤동원 회장님도 알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요건 이제 의지가 이제 명확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59세인지 뭐 좀 정관 제가 회장님이라고 해도 정관을 쓰겠습니다. 정관을 쓰고 요즘 뭐 많이 나오시니까 정관들 많이 나오시니까 어, 정권도 바뀌고 하면은 이제 판사님들도 나오시고 검사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뭐 정관 쓰는 건 좋고 이 정관을 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요게 있어요. 요거를 무조건 시간을 끌 것이다. 상대방, 그러니까 아들내미 입장에서 무조건 시간을 끌 거예요. 아들은 또 태평양을 쓸 거예요. 거의 태평양을 쓰든가 아니면 개인 변호사 쓰든가 누굴 쓰든 간에 아들 입장에서 무조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쟁점 사안도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특히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보증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행, 연회 뭐 이런 걸 엄청 잘 해줘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특히 판사님들 정관끼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플렉서블 하다가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배당받은 판사가 이 심준보 변호사님과 좀 일면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연수원 후배다. 아니면 뭐 자기 밑에 있던 그 3인 재판 중에부터 부장관 출신이었다. 뭐 이러면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준다는 게
윤상현 부회장님이 뭐 연기 신청 이런 거 안 받아줘서 그냥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건들진 못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관들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재판장 출신의 정관을 쓰면 시간 이거를 좀 길게 끌고 싶다. 재판을 끌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장점이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낄 것 같으면 이거 받아주지 마라. 당겨야 된다. 뭐 당길 수는 없더라도 이게 뭐 지속기 이렇게 기일 내에 다 끝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쓰는 이유가 예전에는 번관을 쓰면 뭐 나오기 2년 안에 사건에서 뭐 패배를 없게 만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고 다 법대로 가되 이제 시간 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있고 또 거기다가 이게 보면은 지금 요 심중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요거네요. 요거 증여세 불복 소송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아마 재직 시절이니까 판사시니까 요 증여세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게 아니라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나 구조나 논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겠죠. 또 많이 또 알아보셨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증여 취소세, 특히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 소송을 좀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거기다가 재판의 시간을 좀 안 끌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이제 인맥이 좀 넓은. 그럼 바로 나오신 분. 제가 봤을 땐 딱인 것 같아요. 네, 딱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1심 정도, 1심 정도일 것 같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누가 됐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근데 누가 되든 하다못해 뭐 로스쿨, 뭐 서울대 로스쿨 갓 졸업한 사람, 뛰어나긴 하지만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인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방도 뭐 만만치 않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분의 양력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초이스가 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 대 회사로는 큰 회사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이렇게 태평양을 썼으면 물론 이제 유니온 뭐 아까 이제 홍채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홀딩스 뭐 대기업들 사측에 붙고 사측을 고소하는 쪽은 그 빅펌을 못 쓰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S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S사 같은 경우는 소송이 붙으면 여차하면 좀 사안이 큰 경우에는 빅펌이 아니라 빅포의 빅펌들 네 개를 다 쓰죠. 네 개를 다 씁니다. 상대가 아예 못 쓰게, 아예 못 쓰게. 그리고 뭐 중견 로펌이라고 해도 S사가 무서워서 수임을 거절하죠. S사의 1차 벤더까지도 그 수임 못할 그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위협 때문에 못 쓰죠. 근데 콜마 그룹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콜마가 그 정도 그 법률계에서 그 법무법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엄청난 큰 클라이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빅포, 이렇게 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빅포를 가셔도 태평양은 안 되니까 이제 뭐 가셔도 될 만한데, 해강하고 기안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정관들이 있으니 뭐, 아무래도 그 B&H 안에도 뭐 법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회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신 게, 뭐 자기 친구들이 됐든 아니면 이 자기가 뭐 그 재판할 때 상대방이 앉았던 뭐 검사나 판사분들 나오셔가지고 할 때 이런 분들 이번에 개업했다고 하면 이제 밀어주셔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찌 됐건 로펌은 이게 그 소송이라는 거는 어찌 됐건 핵심 변호사 양측의 변호사의 그 사람에 따라서 가는 케바케처럼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게 크죠.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게 큰데 아무래도 그 로펌 중에 빅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스템과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기가 조금 더 지기가 어렵죠. 더 유리하고 그리고 쟁점 하나에 대해서 사례 연구나 판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또 배당 판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뭐 홀딩스나 윤상현 부회장님 쪽 입장에서도 뭐 태평양 뭐 당연히 쓰죠. 김매년 뭐 다 쓰죠. 당연히 회사 이건 개인이 아니니까 회사 대 회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사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해광이나 기현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법조토원의 대표적 정관 로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나름 짱짱한 곳일 겁니다. 나름 짱짱한 곳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보시면은 뭐 딱 성향이 뭐 아버님은 아버님이야 워낙 사업도 오래 하시고 뭐 회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참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 제대로 잘 선정하신 것 같고 딱 그거에 맞게끔. 근데 솔직히 2심이 문제일 것이다. 1심이야, 이 정관. 2심도 똑같이 정관 뽑으면 돼. 근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뒤집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여세를 했다가 다시 이제 뭐 사문서 이렇게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기가 쉽지 않죠. 돈도 어마무시하고 뭐 조건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담부가 문서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좀 쉽지 않죠.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님 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엮인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 어찌됐건 리스크죠. 뭐 홀마 홀딩스 입장에서 최대주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윤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과가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다고 해도 이걸 좀 질질 끄는 게 시간은 내 편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을 해도 시간을 끌 것이다. 시간을 끌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금 요 부담부 증여 관련돼서 한 이유가 이제 홀딩스의 주식인데 그 주식을 트리거하게 만든 게 이제 B&H의 경영권 문제니까 여동생의 경영권을 건드렸다. 뭐 이거니까 벌써 그걸 콜마 B&H를 다 정리하면 요것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리파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인이라는 회사는 주식시장보다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회사는 부동산 대출할 때 그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뉴스가 하나 났는데 보시게 되면 새 주인을 맞은 리파인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패 가닥 매수가는 이런 기사가 6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심지어 연합인포맥스라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언론에서 나왔고 보면 작년 말에 스톤브리지하고 LS 증권이 그 리파인을 갖다 했어요.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에 대한 교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지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공개 매수 후에 자진 상패를 준비하고 있다. 중간사 선정은 완료됐고 매입 가격과 시기는 조율 중이다. 이번 주 안에 관련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공개 매수 가격은 공모가 수준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말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갖다가 기자가 상상을 쓰진 않거든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합뉴스의 자회사인 연합인포맥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주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안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마지막에 이거보다 더 뛰긴 했지만 이게 사실 뭐 최근에 다 올라가지고 그런 거고 그리고 공모 가격이 2만 원 넘기 때문에 저 뉴스대로 한다 그러면 주가도 2만 원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공시를 보게 되면 공개 매수에 대한 공시가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 게시판에 가면 이제 난리가 났죠. 뉴스 보고 들어왔으니까. 공개 매수 진행하다가 상패 안 하면 또 소재다 하면 공개 매수 안 하다 보다 뭐쓱 난리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뉴스를 꼭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공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공시가 없고 주가는 한 30% 올랐고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주회 공시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리고 저런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 주가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는 여태까지 보게 되면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주가가 뭐 1, 20% 오르지 않으면 그 주회 공시를 잘 안 하는 그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를 다 감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슈는 좀 거래소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파인 솔직히 이거 한 그래도 상장한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름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잠깐 왜 이렇게 낯선가라고 봤더니 그래서 그럼 사명이 변경됐나? 변경된 회사인가? 라고 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주식 수가 한 1,300만 주? 액면가 100원에 1,3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뭐 거의 소위 말해서 소외주죠. 소외주인데, 나름 알짜 기업이더라고요. 나름 알짜, 자산도 거의 뭐 한 1,800억, 2천억 가까이 되고, 뭐 부채도 거의 없고, 매출도 뭐 튼튼하고, 500억씩 나오고, 그런, 그 하여튼 이름도 리파인, 뭘 다시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회사였어요. 네,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아까 지금 연합인포맥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그렇게 허접한 데는 아닙니다. 연합TV, 연합뉴스의 자회사인 거고요. 그 연합TV, 연합뉴스는 뭐 뉴스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자재가 최대 주주였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매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정부 돈이죠. 기재부, 정부 돈이 들어가 있는 거기 있는 그 언론 매체라서 그리고 블룸버그 비슷한 걸로 만든 거예요. 연합뉴스 이런 쪽에서 블룸버그 비슷하게 좀 키워보자 해서 인포맥스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연합 쪽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거기 기자분이 이 기자분이 상세하게 나래를 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겠죠. 요거까지 앞부분까지는 여기 새 문단까지는 과거의 팩트, 23일까지의 팩트, 팩트. 뭐,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에리스 증권이 그 SPC를 만들어가지고 구주를 떠서 이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정총이 이제 사내이사들 바꾸고 이번에 이제 사회이사 이제 임총하고 있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비를 발행해서 한 끼껏해야 그래도 아직 한 60%? 6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비까지 다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식수가 주식수도 작은데 유통가능 주식도 더 적어요. 당연히 주식수가 작으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최대주 지분율도 높고 50% 높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진 상장 폐지. 아까 제가 재무 상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금은 생각 외로 현금은 많지 않은데 계약 자산이라든지 아무래도 금융권처럼 그 돌리는 매도가능 증권처럼 이런 게 많아가지고 부채도 별로 없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진 상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입 가격과 시기를 조율 중인 것이고 이번 주 안에 계획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요런 내용들은 쉽게 쓰기가 쉽지 않죠. 쉽게 쓰기가 이제 거기가 그 매수가액은 공모가 수준. 지금 이제 16,000원. 요즘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16,000원인데 예전에 요건만 해도 검토할 때나 뭐 이렇게 했었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한 15,000원, 14,000원, 만 얼마 정도 있었을 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그럼 무언가 얘기를 듣거나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정보가 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에 나왔어요. 12시에. 23일 12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총발행 주식수도 적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급등이 갈 만도 한데 급등이 갈 만도 한데 이름이 이래서 코스닥이 아니라 뭐 나스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가? 예, 안 오르네요, 별로. 안 오르기 때문에 뭐
거래소에서도 풍문조회나 이런 거를 안 하겠죠. 안 한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조회 공시가 이제 풍문조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거래 급등에 따른 조회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주가는 많이 뭐 크게 안 움직였으니까 주가 급등에 따른 뭐 조회 공시는 안 올 거고 신문 기사 이런 기사 때문에 주가가 위든 아래도 이제 크게 움직이면은 이제 음, 풍문 조회를 날릴 수가 있죠. 풍문 조회를 날리면 답변을 이길까지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을 하기 전에 한 15가지 그 이제 체크 사항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 홍채영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풍문조회죠. 풍문조회. 풍문조회를 날릴 법도 한데, 예. 근데 거기서 언니 형 오빠들이 예, 뭐 뉴스 기사만 보고 있는 건 뉴스 기사만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황시 그 뭐였더라 하여튼 그뭐 시장 감시팀인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에 네이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23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면은 야 벌써 일주일 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소집 공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집 공고가 13일 날 나왔는데 소집 공고할 때 보면 제출한 날까지 이사회, 특히 왜냐하면 사회이사의 그 이사회 참석, 또 참석한 게 안건에 대한 뭐 가부 여부를 쓰게 돼 있는데, 그때 관련돼까지는 뭐 없었죠. 당연히 있었으면 공시했었을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서, 근데 좀, 아직까지는 이 23일이니까, 조금, 그렇죠. 요 기사가 23일 나왔으니까 이번 주 아니면 벌써 이제,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28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안 나왔죠. 가능성도 제기. 가능성은 제기됐지만 하진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진 않았다. 그냥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좀 구체적이다. 경영진들이 이 기사 나간 거 보고 빡쳐가지고, 야, 이번 주에 내려고 하다가 안 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하자. 뭐, 이렇게. 어, 근데, 요런 게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하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공시로서 공시가 나가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시가 있는 이유죠. 공정하게 시장의 회사의 스탠스나 그 어나운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에서 후속 보도 취재라든지 아니면 사유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죠. 이게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회사가 정보 이걸 검토를 했다라면 조금 더 보안을 좀 강화하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곧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의 퀘스천, 질문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연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총은 연회되었다고 써야 되냐? 아니면 이사회 열어야 되냐? 주주명부 폐쇄를 언제 해야 되냐? 그리고 안건주 이사 선임 있어가지고 취임 승낙서 미리 받아야 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주총은 안 열렸는데 댓글로 보고 미리 받아놨는데 연애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은 이제 연애라고 하면은, 이제 피로연, 그 파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의를 연기한다, 뭐 이런, 뭐, 내용인 거죠. 임시주주총회 연회를 한다는 거는, 임시주주총회가 우선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안건의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아, 주주들과 상의해서 이번 안건 이게 뭐 논의를 많이 하자 거의 대부분 요즘은 안 하는데 원칙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안건을 통과를 시키거나 부결을 해야 되는데 이 안건 논의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으면 요거 좀 다음번에 날짜 지금 당장 정하지 말고
매달 며칠 몇 시에 다시 정해서 그때 하자. 요렇게 하는 게 연애인 거예요. 안건 상정하기 전에 연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질문으로 왔을 때,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은 연회되었다고 따로 작성해야 되나요? 예, 그쵸, 그쵸. 의사록이라고 이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연회됐다고 해서 연회 내용하고 그 사유를 기재만 하면 됩니다. 날짜하고. 뭐, 도장까지는 뭐, 참석하는 이주도 다 찍어야 되는 거 맞고요. 이사회를 열어서 연회 일시장소 장소를, 이건 이사회가 아니고, 연회는 그 기준이 되는 주주총회 그 자리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 주주가 안건을 토의하다가 지금 말고 매달 며칠 몇 시에 다른 날에 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연내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대부분 다 그 이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사가 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실무적인 것도 다 당연히 대표이사가 뭐 당연히 그 주주총회 장소하고 이런 거를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날짜를.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다시 잡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아니고요. 이건 연회는 주총이 개최가 된 거예요. 주총이 개최가 되거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일은 예전에 폐쇄문고 했던 그 기준일대로 연회를 하면 됩니다. 대신 3개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번 A 주총, 정기 주총이라 임시 주총, 임시 뭐 6월 28일 임시 주총에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못 했는데, 연회가 됐어요. 7월 한 5일 날로. 그 참석이 안 됩니다. 아, 나는, 주주명부에서 기준이라 내가 주주이고, 그 임시 주주총회, 뭐, 6월 30일 날 주주총회에 내가 참석을 못한 주주는 연회에도 참석을 못 합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연회라는 거는 그때 참석한 그 주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만 좀 다시 딜레이 하는 거지, 새로운 주주가 이거는 뭐 그냥 회사에서 받아주기 나름이긴 한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을 다시 잡지 않는 거고요. 그냥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록은 계속 남기면 되는 거죠. 양식이나 이런 건 별도로 있지 않고요. 그 안건 중 이사 선임에서 취임 승낙서를 미리 받았는데, 연회 기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 다시 받아야죠. 예. 승인된 날. 승인 안 받으면 뭐, 취임 승인을 미리 받아놨다고 해서, 그럼 승인 안 되면 나가린데, 다시 받아야지. 승인된 날로 받는 거죠. 예, 취임승인 승인된 날로 다시 받으면 되는 거라서, 이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 끄는 게 어디 갔어? 뿅.